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하고 건강 정보 나누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팁을 전수받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그에 앞서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6월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오랫동안 야외에 머무신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덥긴 하죠. 일부 해수욕장은 개장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아마 더워진 날씨에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선선했던 남부지방도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은 28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까지는 맑은 날씨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미국 네티즌의 분노를 부른 발차기 영상입니다. 이 부산의 한 옷가게에서요, 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중구 남포역 지하상가의 의류 매장에서 이 외국인 여성을 발로 차고 달아난 여성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이 피해 여성이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에서 옷 구경하는 중에 발길질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첨부한 영상을 좀 보면요. 옷을 구경하던 외국인 여성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난데없는 발길질에 놀란 이 외국인 여성이 돌아보자 중년 여성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그냥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 발길질 당한 직후에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 이 외국인 여성을 달래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가까운 역에 이 지하철역 사무실이 도움을 요청해서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곳이 뭐 미국의 주요 네. 온라인 사이트라고 들었는데 이게 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섭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 공개되자 미국 네티즌들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폭행한 여성 무조건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이것이 일종의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의견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거기가 미국이고 백인이 흑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상상해보면 명백하게 인종차별 범죄임을 알 수 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약 3천여 개의 공감과 500개 이상의 이 댓글이 달려든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CCTV 영상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요, 나라 망신이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등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CCTV만 보면 정말 느닷없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여성을 발로 걷어찼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추후에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네. 그렇죠?
너무 느닷없는 상황이라.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잘못한 아이들 훈육하지 않겠다는 교사의 사연입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연을 올린 교사를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훈육하지 않겠다는 글 어떻게 된 연고인지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다라고 밝히면서 애들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안 한다.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며 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면서 난동을 부리든 온 학교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든 그냥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한마디 작게 하고 끝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자신을 교사라고 밝히면서 훈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글을 쓴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글 쓴 A씨 말로는요. 아이들 훈육한다라는 명목으로 목소리를 좀 높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할 경우에 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에 변호사비로 몇백만 원 지출하고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면서 그러니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냥 그 애 때문에 이 피해보는 우리 반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다 라면서도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나 용기는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A씨는 나는 늘 누군가 남긴 명언을 곱씹으며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참교사는 단명한다라는 말은 이 교육 메타를 관통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 글은 참 안타깝네요. 네. 참교사는 단명한다. 이게 지금 그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 네.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게 뭐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쓴이 A씨를 공감한 입장도 네. 있고요. 교사인데 그래도 훈육하지 않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A씨의 공감하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의 대응이 최선이다. 이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학부모들도 극성이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꾸짖어도 학부모의 항의와 학교 측의 문매를 받을 뿐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A씨의 고민에 의문을 품는 누리꾼들은 이 아이들의 잘못을 방치하면 향후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허비할 생각이면 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등의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교육 현장이 어떤지 이 글을 통해서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씁쓸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장부상 존재하고 실제가 없는 페이퍼 양파 사건입니다. 지난해 이 경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요, 판매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사들인 이 35억 원 상당의 양파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이 페이퍼 양파로 이 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의령농협이 이 농민들에게 사들인 총 60억 원 상당의 양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25억 원 상당은 판매를 했고 나머지 35억 원어치의 양파는 저온저장시설에 보관된 것으로 장부에 표기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농협 경남본부 감사국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감사한 결과 이러한 양파 재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던 양파 35억 원어치는 없는 겁니다. 네. 페이퍼 양파라고 드러났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 이른바 양파 실종은요. 지난해 3월 새로 취임한 이 의령농협의 종합장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양파의 재고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4월 경남농협에 이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남농협 감사국의 관계자는요. 이 감사를 통해 양파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령농협은 지난 21일 이 관계 책임자인 경제상무 등 관련자 3명을 전보 조치했다고 하고요.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35억 증발 사건 아니에요? 어디 왔을까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죄가 있는 사람은 네. 아주 엄벌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명쾌한 진료를 해주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관 정형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하지 통증의 모든 것, 통증을 막아라입니다. 통증 정말 예. 괴롭죠. 근데 네. 불쑥불쑥 찾아오는 다리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멀쩡하다가 네. 불쑥불쑥 찾아온다. 그쵸? 근데 이렇게 또 불쑥불쑥이라고 표현을 했지. 불쑥불쑥이라는 게 네. 사실 갑자기 잇따라 찾아온다라는 네. 뜻이니까 통증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잇따라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겠죠. 네. 그런데 괜찮아 또. 그러다가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또 괜찮아. 그러니까 병원을 갈까 말까 이러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맞아요. 저는 좀 공감하는 네. 게 제가 얼마 전에 약 1시간가량을 서 있는 행사를 했었는데 네. 힐이 거의 한 10cm였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발목이 정말 저리저리 너무 아팠는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을 키우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 통증의 불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병원에 가실 텐데 이제 내가 안 하던 운동을 했다거나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님처럼 평소보다 좀 높은 구두를 신게 됨으로 인해서 다리가 좀 아파졌을 때 아파서 빨리 병원에 오면 사실 금방 끝날 일을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 왜? 며칠 좀 지나면 아니면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안 아파지거든요. 괜찮아져서. 근데 안 아파졌다고 그래서 사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니까 아픔이 있었다, 통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한 번은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좀 참아요. 이게 얼마나 가나 본다고. 근데 지속적으로 너무 아프면 가는데 지속적으로 그냥 아프면 또 견딘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꾸 치료 시기 놓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 어머님들 아프신데 그냥 제가 엑스레이나 이런 어머니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심한 통증이셨을 것 같은데 참고 이러다가 이제 병원들을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면은 또 시간 지나면 좀 좋아져. 또 참다 보니까 좋아져.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또 참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넘어가서 병원을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리 통증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무릎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고관절이나 발목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관절과 좀 연관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아무래도 이제 관절은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닳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화와 연관돼서 이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는요, 이 장혜인 MC님도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셨잖아요. 아팠어요, 네.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거나 혹은 유난히 다리가 좀 붓고 뭐 저림감이 생기거나 혹은 아프고 심한 피로감 그리고 이런 붓는 증상들이 동반된다고 하면요, 이때는 정맥순환 장애를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맥순환 장애는요, 우리 몸속에 한 40%의 혈액이 지나가는 이제 우리 정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리가 붓고 무겁고 이런 다리의 통증과 연관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관절이 아픈 거하고 다리가 붓고 쩌릿쩌릿하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맥 순환 장애 이러면 좀 생소하고 네. 우리가 혈관 순환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은 혈액순환 장애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혈액이 다니는 길이 이제 핏줄이고 혈관이고 혈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근데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혈액 자체에 좀 콜레스테롤이 많다거나 지질,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들이 많아서 뭔가 좀 뻑뻑해지고 끈적끈적함으로 인해서 오는 순환 장애고요. 이 정맥 순환 장애는 그 정맥, 혈관 자체에 어떤 병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 장애가 있으면 이건 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고 정맥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정맥 순환 장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보통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맥은요, 우리가 이제 말초, 장기까지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지나오게 되면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산소도 공급한 뒤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회수하는 혈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혈관이 바로 정맥입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혈액이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혈관, 정맥혈관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요. 원웨이 밸브라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판막이 어떤 이유에서든 고장이 나게 되면 혈액이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정체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맥에도 압력이 높아지는 정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정맥 부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다리가 붓거나 저림감이나 통증이나 혹은 뭐 시리거나 뜨거운 이런 신경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면 보통 동맥 질환들을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저희가 이제 협심증과 같은 좀 가슴에 압박감이 온다든지 머리에 좀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손발 저림감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라고 설명을 드리죠. 네, 그 혈액순환 장애. 아까 동맥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맥순환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정맥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가족력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혈압이나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 그리고 뭐 비만, 임신, 완경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두 이제 정맥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인 MC가 얘기하셨던 대로 뭐 오래 서 있었다거나 뭐 앉아 있는 자세, 뭐 그런 나쁜 자세들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노화에 의해서도 정맥 탄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벽이 약화되는 것이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맥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정맥순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맥순환 장애 이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하지정맥류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게 하지정맥류 이것도 정맥순환 장애로 오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실 질환이죠. 이 하지정맥류인데요. 아마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혈관이 피부 밖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을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이 정맥류 자체가 이제 혹처럼 이 혈관이 튀어나온 것들을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이제 이유는 정맥 부전이 원인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판막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맥순환이 안 되면 저렇게 피부 밑에 있는 혈관까지 돌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은 정말 이제 일부의 사실 증상이고요. 보통은 다리가 붓고 저리고 혹은 이렇게 이제 약간 무거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가 심장 쪽으로 제대로 혈액이 못 가고 다리 쪽으로 정체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영상 보면서 앞서 사진에 이 소리가 막 절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통증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이제 옷들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저 아는 분도 하지정맥류 있는 분인데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바지만 입어요. 한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고 근데 긴 바지 입었을 때 이게 또 쓸리면 또 아파하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요. 정맥 부전이 있고 정맥순환 장애가 있으면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지정맥류 하면 저렇게 혈관이 도드라진 증상만 보고 사실 그래야지 하지정맥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내가 하지정맥류야 라고 평소에 사실 고민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이 두 분을 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에 모셔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 병원까지 왔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병원에서 뵈니까 되게 어색한데
조금 어색하네. 네. 그런가요? 더 반가운 것 같았어요. 네, 제 본캐입니다. 선생님이 저 하지정맥 전문가시니까 네네. 혹시 저는 괜찮은데 예인 씨가 승차거든요. 통 안 걸어요. 안 걷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이 사회 보는 입장에서 네네. 네, 예인 씨가 걱정이 돼서. 진짜요? 네. 저는 다리가 사실 저녁 되면 잘 붓고 네네. 저리고 증상이 있죠. 저려요? 네, 많이 저리고. 그리고 오래 걸으면 일단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그래요.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하지정 종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인 씨가 약간 좀 걱정되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도 좀 무디세요. 네. 다리 약간 불편감들에 대해서 좀 무뎌가지고 그냥 좀 다리 혈관 질환이 있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조금 커져가지고 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초음파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도플라 초음파를 보셔야 되니까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검사 받고 네, 그러시죠. 옷 알아봐야겠어요. 갈아입고 그래야 돼요? 네, 바지를 다리 혈관을 다 봐야 되니까 반바지로 좀 갈아입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갈아입고 네,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네네.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서 검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서서 검사를 하면 힘드시니까 재밌는데요, 이거? 재밌죠. 네, 왼쪽 다리에 힘을 잠깐 주시고 오른쪽 다리 잠깐만요. 힘 빼보세요. 근육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답. 이제 사이즈는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좋진 않죠, 선생님. 혈액이 어디선가 지금 계속 새니까 네. 혈관 전체가 고장나는 경우들은 드물기 때문에 어떡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사실은 있을 거라고는 얘기했잖아요. 네. 있을 거는 얘기했는데 좀 심각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날짜 잡자. 수술하시는 해야 돼요? 이거 시술해야 돼요. 아우, 하체가 되게 튼튼하세요. 왠지 예인 씨랑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근육 두께가 엄청 두꺼워.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방향에 따라 좀 이게 색깔이 다른 건데요. 많이 걸으시니까 네. 정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진행은 안 됐는데 네. 종아리 쪽, 무릎 아래쪽에 혈관이 늘어나서 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분들이 본인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증상이 사실 없으면 네. 이걸 좀 알기가 좀 어렵죠. 역류하는 게 다리 무거우실 텐데 종아리 쥐 안 나세요? 쥐는 안 나는데요. 네네. 종아리가 이렇게 마사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프죠. 좀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파. 심각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혈액이 정체되니까 네.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불편감들을 좀 많이 일으키긴 해요. 이런 게 종아리 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도움이 돼요? 마사지를 잘못하면 더 안 좋아요. 부을 수가 있어요.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 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해주면 하고 나서 잠깐은 시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게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둘 다 멀쩡하게 들어가서 환자가 된 그러니까요. 오늘 마음 먹고 오긴 했는데. 네, 저하고 예인 MC하고 지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결과 궁금해요. 특히 저희가 소리로 뭔가 네. 그 혈액이 흐르는 이런 소리가 달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소리가 굉장히 나죠. 놀랐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검사 결과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네. 무서워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걱정되시죠? 네. 제가 검사를 좀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예인 MC님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보통 요렇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잘 안 하시는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다리가 좀 잘 붙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힐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 정맥 순환 장애가 좀 잘 생기는데 검사 결과를 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재용의 심리도 안 좋았어요. 그러게 두 분 다 저희가 역류하게 되면 그 역류를 보고 역류 속도, 역류 시간이 한 0.5초 이상이면 저희가 하지역 역류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초 이상 두 분 다 역류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예인 MC님은 이제 허벅지 이제 위쪽까지 역류가 쭉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진짜 저희가 영상에서 제가 수술 날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진짜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떡해. 오늘 가 받아요. 이게 쭉 올라와서 안 좋다는 말씀.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정맥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오래 서 있거나 그러시면 많이 부으셨을 수도 맞아요. 있고요. 네. 혹은 뭐 마사지만 조금 잘못 받으셔도 좀 멍도 자주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3보 이상 승차인가? 그러니까 더 안 걸으려고 하세요.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좀 무겁고 불편하시니까 더 안 걷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근육은 또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악순환이 좀 악순환이죠.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용 MC는 어때요? 최현 씨님도 등산을 좀 많이 하셔서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하셨어요. 네. 근데 문제는 종아리 쪽에서도 재용 씨님도 역류가 4초 이상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증상은 좀 별로 없지만 종아리 쪽에 약간 경련이나 근육, 그러니까 조금 통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보시다가 만약에 계속 증상이 악화되시면 조금 치료를 좀 받으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가게 되고 저희들도 뜻밖의 이 결과에 좀 놀라고 놀란 있는데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치료 시기 놓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분들이 정맥순환 장애로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내 다리는 원래 무겁고 잘 붓고 그냥 불편하다라고 생각대로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지켜보시다가 견디다 못하셔서 뭐 혈관이 튀어나온다든지 혹은 정말 좀 뭐 피부가 너무 뭔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오시면 정말 치료도 간단하고 단순히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시술이나 좀 이제 시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이 있다. 원래 내 다리는 무겁거나 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점점 더 안 좋아지나 생각해 보니까 자주 붓고 무거운 내 다리에 스스로가 적응을 하거든요. 이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병원 방문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통증으로 다리 간수하기가 힘든 그 한번 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사연부터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연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자세를 숙일 때마다 엉덩이 쪽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엉덩이 쪽만 그런 줄 알고 이게 무슨 병이지 싶었는데 점점 통증이 다리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발바닥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는 아닐지,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증상이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엉덩이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발바닥까지 내려온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다리까지 아프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거예요? 네,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좌골신경통인데 이게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이게 어떤 병이에요? 신경통이란 말 그대로 신경이 원인이 돼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신경들은 그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좌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출발한 이제 신경의 뿌리들이 엉덩이 뒤쪽에서 모여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좌골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전깃줄처럼 뻗치는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당하거나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해서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일단 다리 전체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긴다는 건데 이거는 생활하기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프면. 네, 일단은 우리 좌골신경통이 생기게 되면 이게 좌골, 앉을 좌자를 써서 우리
의자에 앉을 때 닿는 그 부위 뼈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좌골을 지나가는 신경에 좀 압박이 되게 되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앉을 수가 없으니 일상생활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진짜 심할 때는요. 재채기도 못해요. 이렇게 살짝만 돼도 너무 아파버리니까 재채기 한번 하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 좌골 신경통은요. 절대 이 좌우의 좌자가 아닙니다. 난 오른쪽이 아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쪽이 아픈데 왜 좌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좌우가 아니라 앉을 좌자를 써서 이 앉을 뼈, 네, 그 좌골. 그래서 좌골 신경통인 것입니다. 저는 좌골 신경통 있고 우골 신경통 있고 왜 오늘 왜 좌골 신경통만 이러지 그랬는데 예. 아니 저도 20대 후반에 네. 족구를 세게 하다가 이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을 아스팔트에 꽝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왼쪽 다리 쪽이 찌릿찌릿해서 마라톤도 한 21km 뛰면은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뛰고 그래요. 그 정도 뛰면 뭐 다 아니죠? 21km.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네. 병원에서 엑스레이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견뎌보세요 이랬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엑스레이로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지셔서 다쳐서 증상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를 꼽자면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이제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허리 디스크는 그 자체가 이제 좌골신경통 자체가 이제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서 허리 신경이 눌리는 그런 증상인데 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정밀 검사 MRI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 이상근 증후군 이건 역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엉덩이 전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엉덩이하고 이제 허벅지를 연결해 주는 그 고관절 부위에 이상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있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많이들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제 잘 늘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혹은 이상근 자체가 비대해지면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좌골신경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좌골신경통 치료는 좀 쉬운가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제 초기라면 우리가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운동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요법 같은 이런 간단한 치료들로 좀 증상의 호전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한 달 정도, 4주간 지속했는데도 증상이 좀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좌골신경통은 예방이 좀 중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이제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때 엑스레이뿐이 아니고 MRI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 MRI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MRI는 네. 비싼 장비예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앙원했었나 봐. 없었던 것 같아. 검사도 확실하게. 네. 자,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뭔가요?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역시 생소한데 하지가 뭔가 불안한. 네. 근데 이건 감각적인 거여서 이런 얘기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네, 이름 그대로 하지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하필 자기 전에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 통계를 보면요. 만 21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중에 5.4%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면에 장애를 일으킬 만큼 불편하면 정말 생활 자체가 질이 떨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지 참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지만 이 다리만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뭐 발이나 다리 그리고 손이나 몸통 같은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불쾌한 감각이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약간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전기가 흐르거나 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이런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 약간 5분의 4 정도
에서는요 수면 시에 주기적인 사지 떨림을 또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 그냥 자지 못하고 베개에 뭐 다리를 끼운다든지 혹은 뭐 자다가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차거나 뭐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도 하죠. 근데 이 질환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게 밤에 찾아온다고 하죠. 밤에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독 밤에 찾아오는 걸까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 이제 근육이 좀 움직이면서 증상이 좀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밤에는 가만 누워 있으니까 증상이 좀 유독 밤에 좀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는 또 좀 괜찮으니까 병원도 좀 방문도 늦어지게 되고요. 낮에 좀 피로하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좀 깨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 이걸 꼭 특징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다른 질환들하고 되게 좀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 스스로 이제 다른 질환이라고 오인을 해서 초기 치료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착각할 만큼 그런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많다. 뭐가 있어요? 네, 일단 다리 쪽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당연히 정형외과나 신경과가 될 겁니다. 가면은 일단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뭐 우리 일단 허리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을 먼저 의심을 하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할 것이고 했는데 당연히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 이제 또 내과적인 진료를 한번 또 받아보려고 해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혈관의 문제인가 하면서 이런 검사도 해보고 좌골신경통인가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벌써 한 3단계를 거치면서 수개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불안 증후군까지는 이게 진단이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증후군이잖아요. 명백한 원인이 없습니다. 단지 좀 이것일 거다라고 추정되는 게 그냥 도파민 시스템에 어떤 불균형,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 같다. 정도지 아직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질환 사연으로 만나보죠.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요즘 다리에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을 때 다리가 당기는 정도였는데 점점 당기는 정도가 심해지더니 요즘은 얼마 걷지도 못해서 불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제일 고역인 건 밤에 잘 때도 그 통증이 지속된다는 건데요. 하도 아파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바닥에 퉁퉁 치다가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고 하는데 대체 어딜 가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니 대체 통증이 얼마나 심하길래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대체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척추관 협착증. 이게 척추 문제. 척추관 협착증이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저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뇌에서부터 출발해서 목뼈와 등뼈, 허리, 통과해서 다리와 발로 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척추나 주변의 인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비후되고 심한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뼈의 일부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압박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행장애나 배뇨 장애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좀 잘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허리 디스크랑 협추관 협착증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요, 우리 허리병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심하고 제일 큰 차이는요, 척추관 협착증은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조금만 걷더라도 가서 쉬어야 되고, 조금만 걷더라도 가서 쉬어야 되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좀 걸을 수는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구부려서 쉬어주기만 하면 또 약간 풀려요. 근데 추간판 탈출증은 뭔가 동작이 있을 때
나와서 자꾸 신경을 건들게 되니까 그때마다 다리 쪽이 찌릿하거나 그때마다 허리가 아픈다거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좀 큰 구별점으로 보고 일단 척추관 협착증 오래 걸을 수 없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차이점이 있는 게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생기는 것과 허리를 젖힐 때 통증이 생기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박정원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허리를 이렇게 이제 구부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척추관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좀 뒤쪽으로 탈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좀 압박하는 그런 증상이 좀 생기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자세와는 크게 상관없이 좁아진 신경관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상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통증의 지속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초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이 자세에 의해서 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잘 쉬거나 운동요법을 하면 그래도 또 잘 지내세요. 예, 그렇게 오래 좀 지속되지 않고 통증이 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좀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보행 시에 통증이 좀 지속되고 악화된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질환을 완벽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좀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가 있었다가 퇴행성 변화로 협착증이 생기시기도 하고 원래 이제 협착증이 있었던 분들이 또 뭐 디스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협착증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초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같은 부분에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증상이 갑자기 확 나빠지고 예, 마비 증상이 오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질환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굉장히 퇴행성 질환이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 수를 보게 되면 약 10%의 환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에는 이 국민 질환으로 꼽혔던 이 추간판 탈출증을 넘어선다, 환자 수를 넘어선다는 예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만약에 허리나 다리 쪽에 척추관 협착증 의심되는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이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조기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다음 거 보죠.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발목 불안정증입니다. 오늘 정말 좀 생소한 질환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냥 발목이 불안한 거, 말 그대로. 맞죠? 접질리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좀 약한 거, 발목이. 비슷한 얘기일까요? 네,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발목이 접질렸다, 뭐 발목을 삐끗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뭔가 습관적으로 자주 발목을 좀 접질린다. 유난히 이런 걸 이제 반복해서 발목을 좀 접질리고 걸을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대로 이제 접질렸던 발목이 발목의 인대가 제대로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보행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이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주 삐끗하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자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낙상 사고의 위험도 많고 골절의 위험성도 많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가다가 이게 삐끗해가지고요. 이게 눈물 찔끔나게 아픈 적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반복되고 하면 이게 질환으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걸 방치를 하면 이제 발목 불안정증이 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이 오면 힐을 못 신어요. 이게 힘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힐을 못 신게 됩니다. 제가 이제 5가지 정도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한 3개가 내한테 포함이 된다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발목 불안정증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자가 테스트 진단법 한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발목을 자주 접질른다. 두 번째, 걸을 때 자주 쩔뚝거린다. 세 번째,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다. 네 번째, 발목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5번째,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다.
5개 중에 3개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나는 발목 불안정증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저는 3가지거든요. 발목을 자주 접지른다, 걸을 때 자주 절뚝거린다,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제가 발목에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자기 전에 누워도 그냥 뭐 뚝뚝 이렇게 움직일 때 뚜둑뚜둑 소리가 그냥 자주 나거든요.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처음 발목을 접질렸을 때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고 제대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좀 상황이 이렇게 좀 악화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장혜인 아나운서는 그럼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네. 서동주 선생님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박정환 선생님 병원을 가야 돼요? 오사 선생님 병원 가서 침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헷갈리네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방치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발목 인대 손상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이제 치료 기간도 좀 차이가 좀 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발목 인대 단계는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미세 손상. 흔히 우리가 이제 발목을 가볍게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났다 정도 하는 정도이고요. 이럴 때는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부분 파열 정도가 되고요.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는 이제 완전 파열, 뭐 완파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분명 골절은 없지만 이제 보행이 힘들 때 대부분 이제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이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잘 대처하셔야 이런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꾸 겁만 주시 마시고 이제 실전 건강 비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의 처방전 가겠습니다. 먼저 서동주 선생님. 자, 이겁니다. 서동주 선생님의 행복 처방은요. 하지정맥류 예방운동, yes or no입니다. 이게 좋은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주위에서 이제 조언들을 합니다. 이 하지정맥류에는 걷는 게 최고다. 근력 운동이 최고다. 네. 혹은 뭐 등산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운동 굉장히 좋고 사실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어떤 운동은 사실 실제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운동은 하지정맥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피해야 되는 운동과 해야 되는 운동을 꼭 그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피해야 될 운동은 뭐가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과도한 운동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 통증이나 다리 붓기가 좀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이유가 있는데요. 다리 혈관, 정맥 혈관 자체가 탄력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 쪽에 이런 혈액이 정체될 수가 있어요. 정체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다리 붓기나 불편감들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다리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운동을 적절한 운동,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과도하지 않는 기준이 좀 문제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항상 적절한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항상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걷는 걸로 예를 들었을 때 걷는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내가 다리 통증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시면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이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고요. 뭐 달리기, 뭐 가벼운 달리기 좋지만 또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컨디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절반 정도 하는 게 좋다. 남들이 저를 보면 거의 안 한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좀 들면. 네, 보통 이제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또 이제 근력 운동을 또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면 사실 정맥순환에 좋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운동을 제가 2가지를 예를 들면요. 첫 번째가 많이 이제 하체 근육을 운동할 때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네,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죠. 근데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도 많이 쓰게 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저희가 복압을 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복압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복압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액이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안 좋고요.
또 하나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사이클을 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사이클을 타시는 경우에 배에 힘을 주고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다리를 쓰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장시간 타게 되면 이거 자체도 다리 혈류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하지정맥류 심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류가 조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정맥류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법을 직접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것을 지금 다리 혈관이 좋지 않으신, 다리가 좋지 않으신 예인 MC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이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가장 젊은인데 친구들 중에.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사실 고위험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 방법은요.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꼭 오늘 이 방법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누우신 상태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요. 매트에 잠깐 누워서 네. 해보겠습니다. 모든 신발 운동이 벗을까요? 네. 누워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보통 10번도 하죠. 네. 다리가 많이 부으시면 그냥 위에 올리시잖아요. 네. 벽에 올리시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게 올리시면 오히려 종아리 근육 햄스트링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네. 누워서 하는 자세인데요. 누워서 무릎을 한쪽 무릎을 세울게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지금 제가 왼 다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 다리를 세우고 좀 복근이 좀 약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왼 다리를 오른 무릎에 잠깐 올리시고 이렇게. 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줄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면 일단은 다리가 심장 높이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종아리 근육을 계속 이제 자극해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부종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시면 네. 그냥 무릎 위에 올리지 않고 그냥 다리를 버틴 상태에서 복근으로 버틴 상태에서 위아래로 발목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앵클 펑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30회 정도 하시고 반대쪽으로 바꾸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발목에서 소리가 또 소리가 더 나네요. 네, 정말. 예인 MC님 이제 네. 일어나셔서 두 일어날까요? 번째 운동을 좀 네.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집에 이 폼롤러 많잖아요. 있죠.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간단합니다. 먼저 종아리, 비복근 가운데 일단 우리 폼롤러를 주시고요. 네. 처음에는 좌우로 움직여줄게요. 요거는 제가 집에서 집에서 틈틈이 실제로 하는 네. 거예요. 다리가 워낙 무거워서. 그렇죠. 네. 틈틈이 해주시고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면요. 팔로 살짝 지탱을 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요. 들어서 위아래로 네. 이거 진짜 시원해요. 네,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집에서. 네. 이게 조금 자극이 좀 덜하다, 조금 한다고 하면요. 네. 그때는 다리를 교차를 해서 한쪽에 조금 무게를 실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다시 엉덩이를 들어서 앞뒤로 이제 롤링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종아리 뒤쪽을 네. 자극해줬잖아요. 이제는 정강이 앞쪽 근육을 이제 자극을 해줄 텐데요. 우리가 정강이 쪽을 한쪽을 이제 폼롤러에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앞쪽에 손으로 지탱을 해줄 겁니다.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교차를 해줄 거고요. 이건 좀. 네, 힘들죠. 요거는 제가 처음 해보는. 네, 교차를 해서 좌우로 틀어주세요. 좌우로 이렇게 해주시고 앞뒤로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거 시원하다.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그렇죠. 이제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집에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혼자 하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쪽에 좀 매트나 이런 걸 두고 하시던지 와, 예, 앞쪽에서 균형을 좀 잡아가면서 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아마 이 방법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는 네. 우리 누이들께서 맥주병 가지고 이렇게 종아리 문지르고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됐었겠어요. 풀어주는 알겠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처방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박정환 선생님. 네, 바로 이겁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걸어라입니다. 이게 뭐 걷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가 봐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리까지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적당한 걷기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올바른 걷기 운동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걷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제 걷다 쉬다 이걸 반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저도 네.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 오시면은 버스 정류장 몇 정거장 정도 걸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한 정거장 걷고 쉬었다 걸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걷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안 걷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그 자체가 이제 퇴행성이 심한 그런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인대나 근육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상이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기 운동으로 그 허리 주변에 근육과 인대를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고 강화를 시켜줘야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걷기는 우리가 걸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에 이제 근육과 인대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걸을 때 일단 아픈데 그거 참고 무작정 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는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그거를 이제 통증에 의해서 걷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늘고 네. 거리가 좀 늘어야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무작정 이제 나는 오늘 하루 10,000보를 걷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작정 걷는 그런 욕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걷다가 아프면 쉬었다 걷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의 거리가 좀 짧으실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 하루 뭐 많이 걸었다가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척추관 협착증 걷기의 첫 번째 방법은 거리를 정해놓고 걸어라. 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집안에 거실 같은 곳에 이렇게 테이프를 좀 붙여가지고요. 테이프 눈금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테이프를 붙이기 어렵다면 이제 우리 집 거실을 한 바퀴 걸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줄자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재보시고 한 바퀴 걸었을 때 몇 미터다. 그러면 내가 몇 바퀴 정도를 걸었을 때 통증이 시작되는지 그 정도를 걸었을 때 이제 휴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통증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고 바로 쉬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100m 정도를 걸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통증이 시작된다. 그럴 때는 뭐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집이니까 확실하게 좀 누워서 허리를 편안하게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100m를 걸었다가 또다시 누웠다 쉬었다. 이걸 이제 좀 반복해 주는 거고요. 100m 정도가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한 10% 정도 추가해서 110m 정도를 걸어보는 식으로 걷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늘리다 보면 1km 이상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걷는 거리를 최대 어느 정도까지 늘리면 좋을까요? 네, 무조건 뭐 오래 걷는 게 좋지는 않고요. 제가 보통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권장하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30분 정도 이상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량을 좀 늘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30분 정도 걸으시고 한 2시간 정도 이상 쉬었다가 다시 걷는 30분 정도 걷는 식으로 해서 횟수를 늘려서 운동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걷는 양을 좀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좋아지실 거예요. 네. 좋아지면 나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이제 안심하시고 운동을 갑자기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다시 근육이 빠지면서 통증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뼈를 지탱해 주는 근육이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걷는 것이 중요하고요. 꼭 걷다가 아플 때는 휴식 취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걷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 허리도 중요하지만 발목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한 발목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강화 운동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제 제 발목에서 나는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높은 구두를 자주 신기 때문에 발목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발목 운동법 제가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궁금한데요. 사실 그 발목 인대가 네. 파열되어서 기능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발목에 비골건이라는 이제 근육이 있거든요. 그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해주면 발목 관절을 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골건 강화 운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발목 강화 운동 보고 왔습니다. 발목 자주 접질리는 분들, 발목 약한 분들, 예인 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처방 보겠습니다. 모사원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쥐를 잡아라. 쥐? 갑자기 근데 쥐를 잡으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다리에 지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제 쥐를 잡아라인데요. 우리 자다가 혹시 쥐 나본 적 있으세요? 있죠. 예인 MC님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 나이 때 흔하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 쥐가 난다. 자다가 쥐가 나서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할머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게 쥐가 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어머님 몸에 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 그럼 어머님 얘기하죠. 에이 원장 또 보약 팔려고.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사실 쥐가 나는 건 진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고 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 소모도 안 될 텐데 왜 쥐가 나냐. 잠자면서 사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숙면을 취한다는 건 역시도 자면서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칼로리 소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기만 해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면서 쥐가 나서 이제 잠을 또 못 자게 되니까 결국 피로가 또 누적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몸이 더 약해지니까 자꾸 쥐가 나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지불안 증후군을 위해서 발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찬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살면서 딱 2번 경험을 했는데 진짜 심하게 자다가 쥐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이제 집사람을 진짜 나 죽는다고. 네. 빨리 일어나서 다리 주물르려고. 나도 소리를 치게 되는. 그 정도로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로 예를 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얼마나 건장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근데 전후반 다 뛰고 연장전 뛰다 보면 갑자기 눕는 선수들 나오잖아요. 네. 우리 중동의 그 침대 축구 말고 진짜로 힘들어서 누워가지고 막 여기 다 말려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스트레칭 해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거장한 사람들도 피로가 누적이 되고 너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면 쥐가 나는 것처럼 나이 먹어서 어찌 보면 쥐가 나는 거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내가 막 어떻게 이때 처치를 해야 돼? 되게 중요한데 2가지 혈자리만 알고 있으면 2가지 혈자리? 2가지 혈자리만 잘 알고 있어도 자면서 생기는 쥐 아니면 갑자기 생활하다 생기는 쥐 난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쥐가 나는 근육이 어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하지 쪽에서 많이 나게 되는데 아리다리 중에 이렇게 볼록 지금 우리 모델분은 사실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이 근육이 발달되면 되게 싫어하죠. 네. 비복근 그리고 비장근이라고 있는데 이 2 근육이 막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비복근 같은 경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양쪽에 외측이 있고 내측이 있고 양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 요 갈라져 있는데 그 중간점
우리 무릎에서부터 쭉 중간점, 제일 높은 자리, 내 다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승근혈이거든요. 승근혈. 사실 이 자리는 다이버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이빙 하다가 쥐가 났을 때 뭐 칼로 어딘가를 찔러야 된다라고들 배우셨을 텐데 그 칼로 찌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래요? 이 승근혈입니다. 그리고 승근혈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쭉 근육 따라오다 보면 온폭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승산혈입니다. 승산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승근혈과 승산혈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 모든 다리, 하체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많이 붓게 될 때, 쥐가 났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를 많이 눌러주는 게 좋지만 다리가 많이 부었을 때, 그리고 유독 다리에 어떤 피로감, 사실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다리가 무겁다. 아까 ANMC님도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다리가 많이 무겁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 승근혈과 승산혈을 많이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나오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뜸을 떠드려요. 여기다 쑥뜸을 떠드리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뜸을 올려놓고, 사실 이건 집에서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뜸을 뜨게 되면 좀 약간 화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건데 집에서는 그 화상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물집 생겨서 나 방송 보고 모사원 네가 모사원장이 뜸 뜨라고 그래서 뜸 떴는데 이렇게 됐어 하면 찾아오지 마시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십시오. 네. 와서 행복한 아침 보고 왔다 그러면 제가 기냥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세요. 네, 이렇게 뜸을 이 자리에 떠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뜸을 하루에 한 3장 정도만 떠줘도 밤에 잠잘 때 쥐나는 게 훨씬 덜하고 다리 붓기도 훨씬 덜해지거든요. 예. 네. 오늘 또 우리 시간 관계상 뜸은 빨리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데 발에 쥐나면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면서 발가락까지 마비되는 증상이 와요. 주물러줄 사람도 네. 없고 그때는 지금 알려준 그 지하 혈자리를 누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발목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우리 네. 장애인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자리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절골혈이라고 해서 현종혈이 있습니다. 현종혈. 발목 외측, 우리 외복사근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한 3손가락 정도 올라간 자리입니다. 뼈의 그 윗자리예요. 뼈의 앞뒤가 아니고 뼈가 만져지는 바로 그 자리. 현종혈입니다. 현종혈. 아까 전에 이제 비골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딱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발목이 좋지 않고 발목 불안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현종혈을 매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파스를 붙여도 이 자리에다가 압박이 되게끔 파스를 붙여주시면 소리가 훨씬 덜 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힐도 신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자리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 하나 누를 시간 없잖아요.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알려주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집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서로 해주면 부부 금술도 좋아질 수 있는 마사지법입니다. 네. 다리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뭐 로션이나 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다리에다가 도포를 해 주십시오. 도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사지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바르고 아래에서 위로 항상. 아, 올라가면서. 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항상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게끔. 위로. 그리고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보면 이렇게 막 세게 하려고 하시는데 세게 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살살 이렇게 올라가게끔 마사지를 서로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세 자리가 한꺼번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우리 족욕을 해주시면 또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잠시만 좀 앉아주시겠어요? 아, 족욕이 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 들었긴 해요, 저도. 네. 근데 사실 족욕을 해도 우리가 여기 조금은 이제 준비가 미흡했는데 현종혈이 잠길 수 있게끔 딱 현종혈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종혈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족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잠기는구나. 네. 우린 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만 하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지 관련된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이렇게 현종혈까지는 발이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역시나 혈관 확장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뭐 좋은 물질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부종이거든요. 혹시 뭐 정맥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혈액이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힘이 부족하니까 네. 나 더 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역시도 맞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아까 우리 서동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리를 좀 높게 올려주신다고 그러면은 부종으로부터도 좀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리가 접질렸거나 삐끗할 때는 냉찜질을 하면 좀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좋죠. 무조건 네. 초반에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것을 처치하는 방법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고 이번 주말에도 계속 덥다는 거죠? 네, 날이 계속 덥습니다.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